갑자기 요양원을 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혼자서도 잘 계시잖아요. 거기 자리도 없을 거예요. 네가 네 아버지한테 관심이나 있어? 그리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저한테 사과는 안 하실 거예요? 저희 그때 새벽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저희 애까지 있는데 정말 너무하셨다는 생각 안 하세요? 내가 너한테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그건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정말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 몸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네가 정말 그게 미안했다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따지러 오지 않았겠지. 그때 일 반성하는 건 반성하는 거고 지금 당장 저희는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저 정말 지금 이혼당하게 생겼어요. 엄마는 너한테 충분히 기회 줬다. 다 네 선택들이 불러온 결과니까 네가 감당해라.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요양원 들어가시더라도 집 한 돈의 절반, 아니 절반의 절반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네가 아무리 울고 매달려도 난 이제 네 말 들어줄 생각 없다. 솔직히 너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이젠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난 그때 이미 너를 내 마음에서 정리했다. 방금 대화 속 주인공 72세 최금자 할머니와 그의 아들 김기현입니다. 최 씨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손주까지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사돈도 거의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서 5식구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집은 원래 할머니와 할머니의 남편 둘이 살고 있던 집이었는데 아들 며느리가 이후에 들어와 같이 살게 됐고 최 씨 할머니의 남편은 그 이후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손주가 태어나면서 최 씨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손주도 대신 돌봐주면서 아들 며느리를 최대한 도왔습니다. 하지만 최 씨 할머니는 이후 어느 날 아들 며느리의 손주까지 새벽에 집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집을 잃은 아들 며느리는 그날 손주를 데리고 모텔에서 잠을 청했고 이후 잠깐 장모 집에 얹혀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내 할머니는 원래 살던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이날은 최 씨 할머니가 나머지 짐을 정리할 때 아들이 찾아와 최 씨에게 말을 건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최 씨에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며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아들의 말을 들어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과연 그간 최 씨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사이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 씨 할머니는 어린 시절 가난한 집안의 넷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최 씨의 부모님은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했습니다. 최 씨의 부모님은 큰아들을 제외하고 다른 형제들을 근처에 살고 있던 친척들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친척 어른들은 자기 자식을 돌보기 바빴지 최 씨와 형제들까지 잘 돌봐주지는 않았습니다. 최 씨와 다른 형제들은 놀다가 다치기도 하고 머리가 땅바닥에 찢는 등의 사고도 자주 겪었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은 그런 최 씨와 형제들을 병원에 거의 보내주지 않았고 집에 있는 약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아니면 근처에 있는 속된 말로 돌팔이들에게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최 씨의 형제 중 한 명은 그 돌팔이에게 치료를 받다가 오히려 피가 더 나서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적도 있었습니다. 최 씨의 부모님은 이런 사실들을 알고 있었지만 딱히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돌봐주다가 친척들은 이제 그만 최 씨와 형제들을 다시 데려가라고 최 씨의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최 씨의 부모님은 이만하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해 다시 자식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다행히 이맘때쯤은 큰아들도 일을 해서 돈을 보내줬고 그래도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최 씨는 나이가 성인이 되자마자 자기도 큰오빠처럼 돈을 벌어 부모님께 보내주고 싶었습니다. 최 씨는 타지로 나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아무 식당으로 가서 사람이 필요하지 않냐고 물었고 나중에는 손님이 많아 보이는 식당에 찾아가 자기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그 당시 동네에서 인기가 많았던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최 씨가 일하던 식당 사장님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나이는 최 씨보다 많아 보였지만 인상이 좋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당 사장님은 어머니한테 가게를 물려받은 것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도 최 씨를 마음에 들어해 둘을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서로 마음이 있었던 최 씨와 식당 사장님은 그런 어머니의 다리 역할로 인해 부부가 되었습니다. 최 씨의 남편은 최 씨의 사정을 이전부터 알고 있어 번 돈의 많은 부분을 최 씨와 결혼할 때 최 씨의 부모님에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그런 남편이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최 씨와 아내는 한동안 아이를 낳으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조금 늦은 나이에 아들 기현을 가졌습니다. 최 씨의 시어머니는 최 씨가 임신을 하자 일도 나오지 못하게 하고 지극정성으로 최 씨를 돌봐줬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아들 기현을 무사히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뻐라. 나는 너한테 받을 거 다 받았다. 최 씨의 시어머니는 손주를 보자 최 씨에게 받을 건 다 받았다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도 최 씨에게 잘해줬습니다. 최 씨의 시어머니는 아들뿐 아니라 최 씨에게도 남은 재산을 물려줬습니다. 최 씨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최 씨는 자연스럽게 일을 그만두고 아이를 돌보며 살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과 친척 어른들에게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서 자기 아들만큼은 혼을 내서라도 바르게 키우고 싶었습니다. 최 씨는 아들이 잘못할 때마다 혼을 냈는데 그 방식이 잘못됐는지 아들은 이제 혼나기 싫어서 거짓말을 자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 때 하는 거짓말은 다 티가 나는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이 어리니 그런 거라며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최 씨는 다시 일을 하며 돈도 벌었고 남편과 꽤 넓은 집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노후 자금도 거의 다 모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항상 최 씨가 결혼에 대해 물으면 결혼에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요새 아이 낳아서 뭐해요? 최 씨는 내심 자기가 아들을 키웠을 때 행복했던 감정들을 아들도 느꼈으면 싶었지만 굳이 내키지 않아 하는 아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들은 취직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나가서 작은 원룸으로 독립했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집에서 남편과 단 둘이만 살았습니다. 그간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가게도 남편과 함께 정리하고 남은 날들을 평안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아들은 회사 일이 더 좋다며 가게를 물려받고 싶지 않다고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맘쯤 불행히도 남편에게 치매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도 참 무심하지 싶었습니다. 이제 좀 놀아보려 하니 치매라니. 최 씨는 남편과 함께 하기로 계획했던 것들 중 대부분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또 허리가 아파 제대로 걷지 못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힘들어해서 최 씨는 그런 남편을 간호하는데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그렇게 다정했던 남편의 성격이 이때부터 조금씩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절대 내지 않던 화도 잘 냈지만 최 씨는 그런 남편에게 고마운 점이 많아 전부 이해해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최 씨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할 거예요. 결혼? 갑자기? 결혼은 절대 안 할 것처럼 얘기하더니. 실은 만난 지 3개월 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아이가 생겼어요. 원래 결혼하더라도 한참은 뒤에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네요. 준비는 좀 해놨고? 사실 그것 때문에 온 거예요. 계획에 없던 일이 생긴 거라 사실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최 씨는 아들에게 대학 등록금을 전부 지원해주면서
만약에라도 나중에 결혼하면 결혼 비용은 알아서 마련하기로 이미 약속을 한 상태였습니다. 일단 지금 사는 원룸에서 둘이 같이 시작해보는 게 어때? 아이까지 셋이서 원룸에서요? 너무 허름하기도 하고 월세도 내면 돈 모으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게? 저희끼리 얘기를 해봤는데 엄마 집에서 당분간 좀 살아도 될까요? 니네 아버지 지금 상태 어떤지 알잖아. 저희가 같이 살면 좀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최 씨는 일단 알겠다고 답하며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급하게 잡힌 상견례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요새는 부모들이 안 도와주면 젊은 애들이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도와주고 싶은데 가게 이전하면서 모아둔 돈을 많이 써버려서요. 사위 말 들어보니 사돈네에서 지내기로 했다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살면 좋죠. 최 씨는 마음에 없는 말을 했습니다. 최 씨는 사실 굳이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내가 편해야 하는 내 집에 아들네 식구가 들어오면 당연히 남편과 둘이 살 때보다는 불편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마음이 다 편하네요. 정말 감사해요. 사돈의 말에 최 씨는 이제 확실히 집에 아들네 식구를 들여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네를 드리기로 했다고? 최 씨는 상견례 다음 날 지인을 만나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해버렸는데 어떡해? 그냥 좀 고민해보겠다고 하지. 그렇게 대놓고 물어볼 줄 몰랐지. 나도 당황해서 나온 말이야. 상견례 자리에 형부도 갔어? 아니, 사돈네도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모양이야. 그래서 우리 쪽도 나랑 아들만 갔어. 요새 형부 상태는 어때? 최 씨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는 남편의 상태로 인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식을 하기도 전에 아들과 며느리는 최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방 정리 덜 끝났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은 방을 마저 치우고 뒤이어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들어오더니 방에 침대를 놓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작은 방은 뭐예요? 거기 엄마 그림 그리는 방이야. 나중에 이 방 저희 윤종이 주면 딱이겠네요. 그래도 되죠? 최 씨는 그러라고 답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직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손주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최 씨는 남편에게도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대요. 최 씨의 남편은 그 말을 들었는지 말았는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최 씨에게 아버지를 어떻게 할 건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다니? 이제 요양원에 모실 생각 조금은 해야 하지 않을까요? 엄마도 사실 조금 힘들잖아요. 몸도 점점 안 좋아지시고. 남편을 요양원에 모실 생각을 최 씨도 하고 있긴 했지만 집에 들어온 지 2주가 되지 않아 이 말을 꺼낸 아들이 최 씨는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아이한테도 혹시나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도 있잖아요. 네 아빠가 대체 뭘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예전엔 안 그러셨지만 요샌 부쩍 예민하고 화도 많이 내시는 거 아시잖아요. 아이 앞에서 저희는 절대 화내지 않기로 다짐해서요. 아들이 손주를 더 아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바로 요양원 얘기를 꺼내는 아들이 최 씨는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점점 몸이 안 좋아지고 있었고 며느리에게 시아버지를 모시며 살라고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최 씨는 그렇게 하는 수 없이 남편을 요양원으로 보내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나중에 남편이 있는 요양원으로 자기도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들어가 계세요. 최 씨는 남편이 들어가기 싫다고 저항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의외로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에 아이들이 들어왔어도 최 씨는 집이 썰렁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은 더 많아졌지만 몇십 년 동안 같이 지내던 남편의 빈자리는 최 씨에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잘 결정하신 거예요. 아들은 최 씨에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이후 본격적으로 최 씨는 아들네 식구와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자연스럽게 최 씨의 황혼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손주를 낳고 경력이 뒤처지면 안 된다고 바로 복직을 했습니다. 최 씨는 노후 자금이 있었지만 더 이상의 수입은 없어 조금씩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 며느리는 최 씨의 집에 들어오고 나서 도통 생활비를 보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마트에 잘 가지 않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최 씨에게 문자를 보내서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그렇게 손주가 어린이집에 들어갈 때까지 최 씨는 아들 며느리 돈 많이 모아놓으라고 생활비를 일절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최 씨도 돈이 떨어져 가고 있었고 황혼 육아에도 지쳐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서 살 때 되지 않았어? 저희가 아직 돈을 좀 못 모아놔서요. 와이프랑도 얘기를 해봤는데 여기서 좀 더 머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집주인은 최 씨였는데 아들은 며느리와 상의한 결과 집에 더 머물기로 했다며 사실상 안 나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못 모았다니 생활비도 안 주면서 돈을 못 모았다는 게 최 씨는 또 아들이 거짓말을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너네 생활비도 거의 안 나가는데 왜 돈을 못 모아? 커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할 때면 여전히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아마 독립을 하면 돈 나갈 때가 많아지고 손주 돌보는 것도 도맡아 하려는 걸 피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먹는 것뿐 아니라 모든 관리비까지 다 최 씨가 내고 어린이집 갔다 온 손주를 저녁까지도 최 씨가 돌봐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최 씨가 따로 자기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것도 아니라 굳이 나갈 이유를 느끼지 못한 듯 했습니다. 최 씨는 그럼 아들 며느리에게 육아비는 바라지도 않을 테니 최소한의 생활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그것마저 아까워하며 거의 3개월에 한 번 그것도 아주 조금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점점 반찬 가짓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차려진 저녁 밥상을 보더니 반찬이 이게 뭐냐며 배달 음식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시켰으면 자기가 내던지 항상 결제할 때가 되면 뒷공무니를 뺐습니다.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찬 투정도 돈이나 제대로 주면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최 씨는 다시금 또 아들 며느리에 맞춰서 반찬에 신경 써가며 밥을 차려줬습니다. 이후 최 씨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최 씨는 내심 이날만이라도 용돈을 두둑하게 주던지 마음에 드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녁 8시가 되어도 아들 며느리는 바빴는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최 씨의 생일을 당연히 모르는 듯 했습니다. 이후 아들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생일상 차려주는 건 당연히 바라지도 않았던 최 씨는 끓여놓은 미역국과 갈비찜을 차려놓고 얼른 밥을 먹자고 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그래도 최 씨의 생일을 잊지 않았는지 선물을 건넸습니다. 아들은 포장도 해오지 않고 가격표도 뜯지 않은 수면 양말을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이제서야 자기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됐는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그래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요새 날이 춥잖아요. 엄마 신던 수면 양말 오래 신기도 했고. 그리고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잘 써주세요. 최 씨는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열심히 돈을 모으느라 그랬을 거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도 없이 집에 안사돈이 찾아왔습니다. 사돈이 웬일이세요? 사돈께서 손주 돌봐주는 걸 좀 버거워하신다면서요. 제가 좀 도와드리러 왔어요.
아마 아들과 며느리가 사돈에게 부탁한 듯 보였습니다. 그럴 거면 자기한테 미리 말이라도 해주던지. 최 씨는 사돈과 같이 있을 바에 그냥 차라리 손주를 혼자 돌보는 게 더 나았습니다. 아들은 이미 집 비밀번호까지 말해줬는지 사돈은 최 씨의 집에 아주 자연스럽게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주 봐주는데 도움을 준다고 말만 할 뿐, 최 씨의 집에 와서는 거의 엉덩이를 떼지 않고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손주를 잘 봐주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리하는 걸 좋아하는지 사돈은 저녁 차리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재료들은 최 씨에게 문자로 보내 최 씨가 사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최 씨는 사돈이 저녁을 차려주는 게 어디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돈은 그렇게 점점 주방에 있던 시간이 많아지더니 주방의 인테리어를 자기 취향대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접시의 위치를 바꾸고 최 씨는 키가 작아 닿지도 않는 곳에 컵들을 올려놔 버렸습니다. 사돈은 화분까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사와 식탁에 놓았습니다. 그 돈으로 음식값이나 보태지 하고 최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최 씨를 속상하게 하는 것은 또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느 순간부터 손주 앞에서 최 씨가 실수할 때마다 최 씨를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아빠가 그렇게 하니 손주마저도 점점 최 씨를 무시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장모한테는 깍듯했고 손주도 외할머니는 아주 잘 따랐습니다. 너를 누가 다 키웠는데? 최 씨는 속으로 손주가 조금은 얄미웠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최 씨와 사돈 그리고 아들 며느리, 손주가 같이 식사 중에 손주가 갑자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누구 할머니? 사돈은 약간 긴장된 말투로 손주에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손주는 손가락으로 최 씨를 가리켰습니다. 사돈은 그런 손주의 말에 안도하는 듯 했고 최 씨는 당연히 속상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의 그런 말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최 씨는 허탈한 마음에 이 나라로 잠을 잘 청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사돈의 음식점이 이전보다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적에 사돈은 결혼 비용을 보태주는 대신 자신의 가게를 이전했는데 이전한 곳의 위치가 워낙 좋아 손님이 몰려 매출이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들은 이제 장모의 가게를 노리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솔직하게 장모에게 장모가 운영하는 가게를 물려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고 장모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장모님이 이 집을 저랑 와이프 공동 명의로 이전해 주시면 그때 가게를 물려주신다고 했어요. 저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매일 야근하면서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 없고 연봉은 매 거의 제자리이고요. 이직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다른데 재취업해서 이 지긋지긋한 사회생활을 계속하기도 싫고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너 그때 엄마 아빠 가게 물려받으라고 할 때는 그렇게 싫어하더니 그때는 몰랐죠. 최 씨는 이런 아들의 부탁만큼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건 안 된다. 살아생전에는 너한테 물려주는 것도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며느리랑 공동명의로 해달라고? 미안하지만 그건 못하겠다. 내가 손주까지 돌봐주고 너네 돈 아끼라고 생활비도 거의 안 받았는데 이것까지 바라는 건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야? 최 씨는 자기의 마음을 솔직하게 아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이때부터 또 모아둔 돈이 많지 않다. 며느리와 지금 사이가 안 좋다 하는 등의 거짓말을 늘어놓으며 다시 한번 최 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하는 아들이 괘씸해 보였습니다. 최 씨의 거절을 아들이 장모에게 말했는지 사돈은 여느 때와 같이 최 씨의 집에 찾아와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최 씨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사위한테 가게 물려주는 조건이면
집 정도는 공동명의 해주셔도 괜찮지 않나요? 사돈은 자기 가게가 얼마나 잘 되는지 최 씨에게 말해주며 다시 한번 공동명의를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모의 가게가 지금처럼 잘 되는 것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 솔직히 아들이 자영업 하는 건 반대라서요. 요새 자영업 다들 힘들고 잠깐 잘 된다고 계속 잘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사돈은 최 씨의 말이 자신을 무시하는 말이라고 느꼈는지 이날은 저녁도 차려주지 않고 일찍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최 씨는 다음 날 머리가 아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림을 그리던 방은 손주가 차지하고 있어 최 씨는 안방에서 최근부터 다시 그림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아들은 집에 오면 최 씨를 먼저 찾았고 최 씨는 그런 아들에게 방에 있더라도 인사를 건넸는데 이날만큼은 그림 그리는 것에 빠져 있어 최 씨는 아들의 물음에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들은 최 씨가 집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뒤이어 며느리와 장모가 같이 최 씨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어? 네. 엄마 잠깐 나간 것 같아요. 최 씨는 이 대화를 듣고는 잠시 그림 그리기를 중단하고 거실에서 들리는 대화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네 엄마 언제 설득할 거야? 명의 이전 안 되면 바로 이혼할 준비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볼게요. 이혼이라니. 최 씨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대화를 들어보니 아들은 애초에 며느리와 결혼을 할 때 장모에게 집을 해오겠다는 조건으로 허락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아들은 이때도 거짓말을 해서 장모에게 결혼 허락을 받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들은 집을 못해가자 자기 엄마, 즉 최 씨의 집에서 살면 된다고 장모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 씨의 집에 치매 걸린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자기 딸을 그곳에서 살게 할 수 없었던 사돈은 얼른 치매 걸린 최 씨의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라고 요구한 모양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장모의 말에 알겠다고 했고 최 씨에게 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내자고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집을 해오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며 명의를 얼른 받아오지 않으면 이혼을 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결혼 허락할 때 집은 무조건 자네만 믿으라고 해서 허락한 거 있지 않았지? 그렇지 않으면 가게고 뭐고 없어. 그 옆에서 며느리는 그런 자기 엄마의 말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문제는 장모의 말에 네네 하며 무조건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는 아들의 태도였습니다. 최 씨는 자기 아들이었지만 아들이 참 모질이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화를 더 들어보니 경제권도 완전 며느리한테 있고 아들이 받는 월급도 장모에게 일일이 다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은 저번 달이랑 그대로야? 네. 다음 달은 성과금 나올 거라 조금 더 받을 것 같아요. 최 씨는 뭐 때문에 아들이 저렇게 꼼짝 못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계속 집에 없는 척했고 아들은 이내 며느리와 사돈과 함께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후 아들은 최 씨에게 다시 한번 말을 바꿔가며 미리 집을 증여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내를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최 씨는 그런 아들의 말을 당연히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최 씨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대화를 들었다며 아들에게 장모한테 뭐 책 잡힌 거 있냐며 같이 해결해 나가자고 아들에게 어찌 보면 기회를 준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런 최 씨의 말에도 말을 얼버무리며 솔직하게 말하기를 피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결혼까지 실패하면 자기가 인생 패배자가 될 것을 두려워해 이혼만큼은 어떻게든 막으려는 생각에서 그랬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아들은 최 씨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아들은 갑자기 최 씨에게 예방 차원으로 치매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질 않나 어디 몸 불편한 데는 없는지 자꾸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자꾸만 집을 어질러 놓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손주 장난감들이 잔뜩 쌓여 있었고 어느 날은 화장실에서 뭘 하고 있는지 한동안 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화장실 바닥에 막 비누칠을 해서 바닥을 미끄럽게 만들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가 화장실로 들어가려 하자 아들은 자기도 이건 아니다 생각했는지 들어가려던 최 씨를 막고 다시 화장실을 미끄럽지 않게 청소해 놨습니다. 이후에도 장모는 아들에게 왜 이리 진전이 없냐고 눈치를 주는 듯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장모의 말에 시간을 좀만 더 주면 생각해 보겠다고 했고 장모는 명의 이전을 받지 못할 거면 최 씨를 이 집에서 나가게라도 하라고 최 씨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돈은 자기 딸이 나중에 아픈 최 씨를 모시게 될까봐 걱정이 된 듯 보였습니다. 최 씨는 이제 아들마저도 그냥 남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런 계략을 알고 최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최 씨는 그냥 애초에 아들네 식구를 집에 들인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이날 아들네 식구를 전부 내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손주와 그간 바쁘다는 핑계로 한 번도 여행을 가지 못했다며 이번에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최 씨에게 말은 안 했지만 장모도 함께 가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이런 아들의 행동에 완전히 아들에게서 마음이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아들네 식구를 내쫓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씨는 아들네가 여행을 가자 바로 아들네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짐을 다 복도로 빼놓고 최 씨는 지인 집에서 잠시 머무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 씨는 밤까지 열심히 아들네 짐을 정리해 짐을 빼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날 아침에 아들네가 도착하기 전에 지인 집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미리 집 비밀번호도 바꿔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새벽에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며느리와 손주가 새벽에 집에 온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돈 아끼려고 잡았던 숙소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그냥 잠을 자지 않고 집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복도에 짐이 빼져 있고 집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자 당황해서 초인종을 계속해서 눌렀고 최 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씨는 그런 아들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도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아들 며느리는 손주를 데리고 모텔로 간 듯 보였습니다. 최 씨는 재빨리 아침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 아직 짐들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최 씨는 지인의 집으로 얼른 이동했고 아들과 며느리, 사돈의 연락도 피했습니다. 괜히 받았다가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씨는 지금 사는 집을 팔고 남은 돈을 기부하고 남편이 있는 요양원으로 들어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 씨는 미처 정리하지 못한 짐을 정리하려고 집에 갔는데 아들이 최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다가왔습니다. 최 씨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놀라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최 씨는 자기의 계획을 아들에게 전했습니다. 갑자기 요양원을 왜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혼자서도 잘 계시잖아요. 거기 자리도 없을 거예요. 네가 네 아버지한테 관심이나 있어? 그리고 그건 내가 알아서 하마. 저한테 사과는 안 하실 거예요? 저희 그때 새벽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저희 애까지 있는데 정말 너무하셨다는 생각 안 하세요? 내가 너한테 받은 상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니? 그건 정말 죄송해요. 그땐 정말 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 몸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눈앞의 이익 때문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네가 정말 그게 미안했다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따지러 오지 않았겠지. 그때 일 반성하는 건 반성하는 거고 지금 당장 저희는 어떻게 생활하라고요?
저 정말 지금 이혼 당하게 생겼어요. 엄마는 너한테 충분히 기회 줬다. 다 네 선택들이 불러온 결과니 네가 감당해라.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요양원 들어가시더라도 집 한 돈의 절반, 아니 절반의 절반만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네가 아무리 울고 매달려도 난 이제 네 말 들어줄 생각 없다. 솔직히 너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도 이젠 별로 하고 싶지도 않고 난 그때 이미 너를 내 마음에서 정리했다. 제 아내가 장모님한테 전부 말한 모양이에요. 저한테 전화 왔는데 가게 안 주겠다고 하고 저는 이미 회사에 사직서 낸 상태예요. 돈은 받는 족족 다 아내한테 갖다 바쳐서 저 정말 빈털털이에요, 이제. 그러게 내가 기회 줄 때 잘하지 그랬어. 최 씨는 아들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지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최 씨는 정말로 집을 팔았고 그 돈의 절반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에 들어가기 위해 이전에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았고 정말 운이 좋게도 남편이 들어가 있는 요양원에 최 씨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아들은 그래도 며느리와 이혼을 하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장모는 사실 말뿐이었고 자기 딸을 이혼녀로 만들고 싶진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장모는 예정대로 그냥 최 씨의 아들에게 가게를 물려줬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가게를 물려받자마자 장모에게 그동안 쌓인 게 많았는지 요양원으로 보내내 만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 씨는 그냥 그들의 문제에서 관심을 끄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남편이 있는 요양원으로 걱정되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입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최 씨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장모와 아들 며느리에게 최 씨가 놀아났다면 그 결말이 참으로 끔찍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 최 씨라면 오늘 이야기 속 아들과 사돈이 진짜 내 아들과 사돈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최 씨 할머니가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자유로운 생각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한 여생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